교회의 조용한 거리를 한 젊은 여성이 달리고 있다. 맨발에 창백하고 몹시 쇠약한 모습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본다. 누군가 모퉁이에서 나타날까 두려운 듯 초조하게 자주 돌아본다.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다.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린다. 정적. 다음 집으로 달려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응답이 없다. 세 번째 집에서 한 노부인이 문을 연다. 그녀가 처음 본 것은 겁에 질린 커다란 눈과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다. 낯선 여성은 즉시 경찰을 불러달라며 자신의 이름 나타샤 캄푸시를 말한다. 노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오스트리아 전역이 알고 있었다. 거의 9년 전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다 적극적인 수색이 잦아들면서 미제 사건으로 넘어간 이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나타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살아있는 실제 모습으로. 순찰차가 매우 빠르게 도착한다. 나타샤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이송된다. 경찰관들은 그녀를 보며 즉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눈앞에는 성인 여성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는 지난 수배 전단 속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에는 몇 시간이 걸렸다. 먼저 팔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대조했다. 그 다음 지문을 채취하여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던 것과 비교했다. 나중에 DNA 검사로 최종 확인이 이루어지겠지만 지문 확인 후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타샤 캄푸시였다. 그녀는 1998년 3월 2일 아침 수업에 가던 길에 실종되었다. 그때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이미 성인 여성이 서 있었다. 3096일, 나타샤가 고립되어 보낸 시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녀의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정확히 어디에 갇혀 있었냐는 것이었다. 나타샤는 주소를 말했다. 비인의 조용한 교회 슈트라스 호프 하인의 슈트라스의 60번지. 그곳은 1998년 경찰이 흰색 밴 소유주들을 조사할 때 방문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당시 그 주소는 평범한 곳으로 처리되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타샤가 집을 나와 사라졌던 그날 아침으로. 1998년 3월 2일, 빈, 평범한 어느 평일. 도나우슈타트 지역 렌반베크의 한 아파트에서 캄푸시 가족의 아침이 시작된다. 나타샤는 6시경에 일어난다. 일은 수업에 가야 했고 걸어서 약 12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가족에게는 오랫동안 평온이 없었다. 부모님은 이혼했다. 루투비 코흐는 따로 살며 제빵사로 일했다. 브리기타 시르니는 재봉 공장에서 일하며 나타샤와 단둘이 살았다. 전 부부 사이의 관계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각자 딸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브리기타는 6시에 교대 근무를 하러 나간다. 나타샤는 혼자 남았고 이는 예외가 아니라 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물건을 챙기고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7시가 넘어 나타샤는 빨간 재킷을 입고 배낭을 어깨에 메고 문을 닫았다. 익숙한 길이었다. 아파트 현관, 마당, 그리고 조용한 동네 거리.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기온은 약 5도. 경고의 징후로 보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타샤는 렌반베크에서 바그라머 슈트라세 쪽으로 그 다음 잉게보르크 바흐만 공원 옆 무르슈트라세와의 교차로 근처 멜랑가세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누군가는 개를 산책시키고 누군가는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다. 이런 거리에서는 모두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유심히 보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평범한 아침은 끝이 난다. 어느 순간 옆에 흰색 펜이 멈춰섰다. 옆문이 열렸다. 나타샤는 순식간에 붙잡혀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차는 떠났다. 모든 것은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이를 목격한 사람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을 겨를도 없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나중에 나타샤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날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타샤는 그저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전가지 일상적인 이유로 돌릴 수 있었다. 브리기타는 3시경에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문 옆에 배낭이 없었다. 외투도 제자리에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늦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응답이 없었다. 그 다음 학교에 연락했다. 그곳에서는 오늘 나타샤가 오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루투비이에게 전화했다. 그 역시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지인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소득은 없었다. 저녁 6시가 되자 한 가지 사실만이 남았다. 나타샤는 집과 목적지 사이의 짧은 구간에서 사라졌다. 도보 12분 거리. 그녀는 도착하지 못했다. 오후 6시 30분경 브리기타는 도나우슈타트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다. 당직 경찰관이 양식을 채웠다. 이름 나타샤 캄푸시. 인상착의, 오른팔에 흉터, 죽은 깨,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 옷차림, 빨간 재킷과 청바지. 신고가 접수되었다.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브리기타는 경찰서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다. 그 시각 나타샤는 이미 니더 웨스터라이히주 슈타라스 오프 안데어 노르트반의 한 개인주택 지하 비밀 공간에 있었다. 창문 없는 공간. 폭 약 1.8m, 길이 약 2.7m. 입구는 무거운 방음문으로 막혀 있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무게는 약 150kg으로 추정되었다. 나타샤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자신을 데려온 남자가 집안을 걷는 소리를 들었다. 빈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그녀에게는 자물쇠, 정적, 그리고 타인의 규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도나우슈타트 경찰서에서는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다. 당직 경찰관들은 전화에 매달려 병원, 보호소, 응급기관에 전화를 돌렸다. 동시에 초기 몇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결과는 하나. 나타샤는 어디에도 없었다. 3월 3일 아침 자료는 빈 형사경찰로 넘어갔다. 수사관들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아침에 나타샤의 경로에서 마주쳤을 법한 사람들을 신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났다. 한 목격자가 멜랑가세, 무르슈트라세와의 교차로 근처에서 흰색 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문이 열리고 나타샤가 붙잡혀 안으로 끌려 들어갔으며 차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흰색, 글씨 없음, 미니밴과 소형 화물밴 사이에 무언가. 뒤쪽에 창문이 있었고 아마도 썬팅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목격자는 차종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 다음 사람에 대해 물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얼굴은 보지 못했다. 길 건너편 약 30m 거리에서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벌어졌다. 기억에 남은 것은 실루엣뿐이었다. 중간 체격의 남자, 키는 크지 않고 어두운 옷차림. 나이는 아주 대략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었다. 수사에서 이는 기회이자 문제였다. 사건은 확인되었지만 묘사가 너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사건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전까지는 실종을 일상적인 이유로 설명하려 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나타샤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 1998년 3월 3일 빈 경찰은 차량 검문을 포함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 판등을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전역에 수배 전단이 배포되었다. 흰색 미니버스 또는 밴, 차종은 메르세데스 또는 폭스바겐으로 추정, 운전자는 약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 순찰대는 시내 곳곳에서 흰색 밴을 멈춰 세우기 시작했다. 빈 외곽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다.
서류를 확인하고 차량 내부를 살폈다. 짧은 시간 동안 776대의 미니버스와 밴이 검문을 통과했다. 단서가 될 만한 일치점은 하나도 없었다. 동시에 분석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등록된 흰색 미니버스는 수만 대에 달했다. 필터링을 거쳐도 여전히 수천 개의 선택지가 남았다. 게다가 임시 번호판, 회사 차량, 도난 차량, 타 지역 등록 차량도 있었다. 색상과 차체 유형만으로는 범인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세부 정보가 필요했다. 새로운 목격자가 필요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신문에는 기사가 실렸다. 텔레비전에서는 나타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공개 수배 프로그램 악텐차이크 XY 운게레스트도 참여했다. 경찰 신고 전화는 빗발쳤다. 누군가는 쇼핑센터에서 비슷한 인물을 봤다고 했다. 누군가는 다른 지역에서 흰색 펜을 기억했다. 누군가는 타인의 추측과 확신을 가져왔다. 모든 제보를 접수하고 확인하고 출동하고 대조했다. 그리고 거의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2주. 차와 범인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물건도 흔적도 없었다. 밴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빈에서 반경 50km 내의 흰색 미니버스 소유자 명단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추격이 아니라 주소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반복적인 작업이었다. 1998년 3월 오스트리아 경찰의 수천 개의 이름이 담긴 명단이 등장했다. 모두 빈과 인접한 리더에스트라이히주의 흰색 미니버스 소유주들이었다. 명단은 마치 벽처럼 보였다. 수천 개의 줄, 수천 개의 주소, 확인해야 할 수천 명의 사람들. 수사팀에게는 차량 번호도 운전자의 명확한 인상착의도 없었다. 오직 색상, 차체 유형, 그리고 중년 남성의 흐릿한 실루엣뿐이었다. 작업은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소유주를 찾아 신문하고 3월 2일 아침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알리바이가 없거나 의심스러우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면 명단에서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수사관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다. 일부는 빈에서, 다른 일부는 교외로 나갔다. 매일 수십 개의 주소, 수십 번의 대화, 수십 번의 확인 작업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소유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배달 기사, 소규모 사업가, 서비스직 종사자들. 그들은 서류를 보여주고 그날 아침 어디에 있었는지 차분히 설명하고는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경찰은 협조에 감사하며 다음 주소로 향했다. 이 줄들 중에는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한 줄이 있었다. 슈트라스호프, 하이네 슈트라스의 60번지, 소유주, 볼프강 프리클로필. 그에게는 흰색 메르세데스 MB100이 등록되어 있었고 형식적으로 이 주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에 충분했다. 경찰들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조용한 교외에 있는 깔끔한 단독주택을 보았다. 잘 가꾸어진 마당, 다듬어진 울타리, 불행의 외적인 징후는 전혀 없었다. 프리클로필은 문을 열고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다. 그는 내성적이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용히 말했고 자세는 반듯했다. 지멘스 회사에서 통신기술자로 일한다고 설명했다. 혼자 살았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배는 잡다한 용도와 가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수사관들은 3월 2일 아침에 어디 있었는지 물었다. 프리클로필은 망설임 없이 직장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교대 근무가 일찍 시작되어 아침 6시경에 집을 나섰고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했다. 회사에 전화해 근무 시간 기록부를 요청했다. 프리클로필의 동료가 확인해 주었다. 그렇다. 볼프강은 현장에 있었고 그들은 함께 일했다. 알리바이는 철벽처럼 보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침 7시 15분경 도시 다른 지역의 작업 현장에 있었다면 그는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도나우슈타트의 멜랑가스에서 나타샤를 납치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펜을 살펴보았다. 내부는 깨끗했고 의심스러운 흔적은 없었다. 차고를 들여다보았다. 평범한 창고 공간, 선반 위의 공구들,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수색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없었다. 체포할 근거도 없었다. 수백 명의 다른 흰색 밴 소유주들 사이에서 프리클로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고서에는 표준적인 기록이 남았다. 확인 완료,
알리바이 확인됨, 연루 혐의 없음. 프리클로필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경찰들은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나타샤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이 보았던 차고의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숨겨진 해치가 있다는 것을, 그 해치 뒤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을, 그 아래에는 약 5제곱미터 넓이의 고립된 공간, 콘크리트 벽과 방음 장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나타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위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이 드문 기회였고 그 기회가 방금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중에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기자들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경찰이 프리클로피를 놓칠 수 있었는가? 왜 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는가? 왜 알리바이를 믿었는가? 답은 간단하고 불편했다. 시스템이 규칙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알리바이가 있었다. 동료가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외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개인주택 수색은 직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프리클로필의 알리바이는 한 사람, 그의 동료의 말에 의존했다. 그리고 그 동료는 수년 후 밝혀지겠지만 볼프강이 정확히 3월 2일에 직장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프리클로필이 보통 제 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날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기억의 오류였다. 인간적인 요소였다. 동료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비슷한 근무일 중 특정 하루를 기억해낼 수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경찰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진실로 여겨지는 대답을 했다. 이 실수 하나로 프리클로필은 수사망에서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확인 후 배제된 사건 파일과 함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잠들어 있게 된다. 그리고 수사는 계속되었다. 경찰은 다른 밴 소유지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가설을 검토하고 잘못된 단서를 쫓았다. 사건은 점차 우선순위를 잃어갔다. 결정적인 단서들은 식어갔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시간과 함께 흐려졌다. 1998년 여름이 되자 적극적인 수색 단계는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나타샤를 찾고는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기세는 없었다. 신문에 실리는 사진은 점점 드물어졌다. 텔레비전 보도는 다른 뉴스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하이네 슈트라스의 집 지하실에서는 시간이 다른 규칙에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신문도 텔레비전도 없었다. 오직 콘크리트, 정적, 그리고 언제 불을 켜고 언제 음식을 가져다 줄지 결정하는 한 남자만이 있었다. 밴 소유주 명단이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사팀은 다른 작업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표준적인 절차는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것이다. 논리는 간단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경찰의 주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덜 심각한 일로, 어쩌면 비슷한 일로. 통계와 실무는 이런 범죄가 완전히 깨끗한 이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 분석가들은 빈과 그 주변 지역의 데이터를 요청했다. 프로파일에 따라 필터링했다.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 특정 범죄의 전과 또는 입건 기록, 가능한 이동 반경 내 거주. 명단은 밴 소유주 데이터베이스보다 짧았지만 여전히 방대했다. 그리고 여기서 수사팀의 주목을 끈 이름이 하나 나타났다. 빈의 한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과거의 취약계층 피해자와 관련된 조항으로 전과가 있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조용히 살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직업이 있었고 아파트를 임대해 살며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했다. 수사관들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에게 3월 2일 아침에 대한 확고한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다. 혼자 살았고 이웃들은 그날 그를 보지 못했다. 이것은 이전의 어떤 것보다 심각했다. 범죄 경력의 알리바이 부재, 더 깊이 파고들기에 충분했다. 경찰은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동선, 연락처, 일과를 확인했다. 동시에 그의 과거, 전과 기록의 세부 사항, 수감 중 행동, 출소 후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불안한 그림이 그려졌다.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과거를 가진 남자, 알리바이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를 보증해 줄 사람도 없었다. 수사관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색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방, 모든 옷장, 모든 서랍을 확인했다. 이 남자를 나타샤의 실종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든 찾았다. 옷, 물건, 사진, 기록, 무엇이든. 아파트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최소한의 가구, 최소한의 개인 물품. 남자는 검소하게 거의 금욕적으로 살고 있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가 단지 가난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거나. 범죄 분석가들은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생물학적 흔적, 머리카락, 지문 등을 확인했다. 아파트에 있던 컴퓨터와 다른 저장 매체를 압수했다. 수첩, 영수증, 모든 종류의 서류를 검토했다. 결과는 제로였다. 나타샤의 실종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소지품도 없었다. 그녀가 있었던 흔적도 없었다. 어떤 증거도 없었다. 용의자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질문에 답했으며 진술이 엇갈리지 않았다. 그렇다. 알리바이가 없다. 그렇다. 과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 특정 범죄에서 그를 유죄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물증 없이, 목격자 없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경찰은 기소할 수 없었다. 의심은 증거가 아니다. 범죄 경력은 물증이 아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용의자는 풀려났다. 이 가설이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몇 주 후 감시는 해제되었다. 수사팀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몇 주간의 노력, 자원, 희망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그들은 찾던 사람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프로파일이 일치했다. 알리바이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가리키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달랐다. 1998년 봄이 끝날 무렵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모든 명백한 가설은 검토되었다. 벤 명단은 확인되었다. 전과가 있던 용의자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 진술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나타샤 캄푸시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녀의 사진은 경찰서에 걸려 있었지만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은 이제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조차 버렸다. 브리기타 시르니는 매주 경찰서를 찾았다. 소식에 대해, 진전 상황에 대해, 계획에 대해 물었다. 수사관들은 우클론 집어 대답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점차 미제 사건 범주로 넘어갔다. 적극적인 수색은 축소되었다. 수사팀은 축소되었다. 자료는 기록 보관소로 들어갔고 점점 더 드물게 다시 검토되었다. 그리고 슈트라스 오프 하이네 슈트라스의 집에서는 삶이 평소처럼 흘러갔다. 볼프강 프리클루필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을 했다. 이웃들은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누구와도 별로 교류하지 않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남자를 보았다. 평범한 교회 주민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차고 바닥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경찰이 엉뚱한 곳을 찾는 동안 나타샤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어둠, 정적, 그리고 그날 자신을 데려간 남자가 정한 규칙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하이네 슈트라스의 60번지 차고 바닥 아래를 들여다봐야 한다. 1998년 3월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 나타샤가 감금 초기 몇 달을 보냈던 곳, 이야기가 완전히 알려졌을 때 범죄 분석가들은 이 장소의 상세한 도면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도면들은 어떤 증언보다도 프리클로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차고의 콘크리트 바닥 아래 프리클로필은 지하 공간을 만들었다. 입구는 해치를 통해 있었고 평범한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게 위장되어 있었다. 해치는 약 150kg 무게의 무거운 문으로 닫혀 있었다. 그것을 열려면 잠금 장치를 알아야 했고 상당한 힘을 가해야 했다. 문 뒤에는 아래로 향하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계단, 그리고 아래에는 방이 있었다. 공간의 크기는 폭 약 1.8m, 길이 2.7m, 면적은 약 5제곱미터, 천장 높이는 1.5m를 조금 넘어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설 수 없었다. 벽은 콘크리트였고 방음제로 덮여 있었다.
프리클로필은 여러 겹을 사용했다. 먼저 콘크리트 블럭, 그 다음 단열 패널, 그리고 또 다른 마감층.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내부의 소리는 거의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목청껏 소리쳐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환기는 강제식으로 집의 기계실로 연결된 좁은 파이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은 금방 산소 부족에 직면했을 것이다. 프리클로필은 이를 이해하고 대비했다. 전기는 주택 전력망에서 끌어왔다. 천장 아래 전구 하나, 스위치는 바깥에 있었다. 풀은 오직 프리클로필의 결정에 따라 켜지고 꺼졌다. 나타샤는 이것조차 통제할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좁은 침대, 작은 책상, 의자가 있었다. 나중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생겼지만 그것은 프리클로필이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몇 년 후의 일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텅 빈 벽과 정적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화장실은 양동이었다. 물은 프리클로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직접 가져다 주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그의 일정에 따라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지어졌는가였다. 이야기가 밝혀진 후 경찰은 그의 재정 서류를 조사했다. 수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규칙성을 발견했다. 건축 자재 구매는 미리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블록, 방음 패널, 환기 장비, 전선, 문을 위한 금속 구조물 등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소량씩 바른 상점에서 구매되었다. 프리클로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계획했다. 건설은 인부를 부르지 않고 직접 이루어졌다. 프리클로필은 기술자였고 손재주가 있었다. 차고 아래를 직접 파고 흙을 직접 옮기고 콘크리트를 직접 부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집수리를 하는가 보다 했다. 수사팀의 추정에 따르면 자재의 총 비용은 수천 유로에 달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독신 남성에게는 상당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체계적으로 돈을 모으고 썼다.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 이야기는 충동적이지 않았다. 프리클로키는 하루아침에 결심하지 않았다. 그는 최소 1년 동안 준비했다. 방을 짓고 세부 사항을 구상하고 목표를 선택했다. 그렇다. 선택했다. 수사팀은 나중에 프리클로필이 도나우시타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의 아침 경로를 주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타샤는 그의 시야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데려간 것은 그녀였다. 왜 하필 그녀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가 가장 취약해 보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경로가 가장 편리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특정 아침에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타샤가 3월 2일 집을 나섰을 때 많은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방은 완성되었고, 배는 주유되었고, 계획은 구상되었다. 이것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자신의 집에 감옥을 짓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빈에서 태어났다. 외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어린 시절부터 볼프강은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두드러졌다. 질서를 좋아했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참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그는 홀로 지냈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갈등을 피했다. 교사들은 그를 유능하지만 이상한 학생으로 평가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유능했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기술 교육을 받고 통신회사에 취직했다. 성실하게 일했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겼다. 아무도 그의 집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 체계적인 남자가 1년 동안 지하 감방을 지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곳에 나타샤 캄푸시를 가두어 두었다. 나타샤의 이야기가 공개된 후 기자들과 수사관들은 프리클로필의 이웃들을 찾아갔다. 수년간 그의 옆에서 살았던 사람들, 거의 매일 그를 보았던 사람들. 이상한 점들은 있었다. 단지 그것들을 사소한 일로 여겼을 뿐이다. 슈트라스호프는 전형적인 오스트리아 교외 지역이다. 조용한 거리, 단독주택, 잘 가꾸어진 잔디밭. 이곳의 이웃들은 서로를 알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을 산다. 울타리 너머로 인사를 나누고 가끔 몇 마디 주고받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그렇게 프린토다. 프리클로필은 이 그림에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집을 잘 관리했고 마당은 깔끔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점은 그가 외톨이라는 것이었다. 결혼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함께 나타나지 않았으며 손님도 거의 받지 않았다. 이웃들은 이것을 성격 탓으로 돌렸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일 수도 있지. 경계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결말을 알고 나면 몇 가지 일들이 다르게 기억된다. 한 이웃 여성은 프리클로필이 한 사람이 먹기에는 과해 보이는 양의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구입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지역 슈퍼마켓에서 가득 찬 카트를 끄는 그를 보았다. 빵, 우유, 통조림, 위생용품 등 조금씩이지만 한 사람이 먹기에는 분명히 많은 양이었다. 그녀는 한번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누군가와 같이 살기 시작했냐고 물었다. 프리클로필은 미소를 지으며 단지 가게에 자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미리 사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 대화를 금방 잊었다. 다른 이웃은 소음에 대한 그의 병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여름날 근처 거리에서 시끄러운 무리가 있었는데 프리클로필이 집에서 나와 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편두통이 있어서 조용해야 한다고 했다. 무리는 흩어졌다. 이웃은 그가 단지 소음을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프리클로필은 자기 집 근처의 시끄러운 소리를 참지 못했다. 이웃 중 누군가 시끄러운 공사를 하거나 파티를 열면 그는 나타나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은 다투기보다 양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무도 그가 왜 집 근처가 조용한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것이 짜증으로 보였다. 나중에 집의 구조가 알려졌을 때 이 습관은 주변 공간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다르게 인식될 것이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야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프리클로필은 거의 아무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가 슈트라스호프에 사는 동안 이웃들이 그의 집 문턱을 넘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항상 정중한 핑계를 댔다. 바쁘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중요한 전화를 기다린다거나. 사람들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의 집, 그의 규칙이었다. 한 이웃이 한 번은 차고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프리클로필은 혼자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웃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볼프강은 정말로 많은 일을 혼자 했고 그것은 그의 성격처럼 보였다. 다른 사소한 일들도 있었다. 프리클로필은 거의 항상 창문 블라인드를 닫아두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다. 매주 같은 날 차를 세차했다. 거의 기하학적인 정확성으로 잔디를 깎았다. 극에 달한 꼼꼼함.
하지만 질서가 규범으로 여겨지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것이 불안한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으로 인식되었다. 기자들이 이웃들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런 건 없었다. 네, 그는 좀 이상했어요. 네, 혼자 지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어요. 이것이 함정이다. 프리클로필은 재앙을 불러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괴짜지만 무해한 이유처럼 보였다. 조용하고 깔끔하며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는 사람. 어느 교회에나 그런 사람들은 많다. 그는 숨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출근하고 공과금을 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띄었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위험은 반드시 의심스러워 보일 필요가 없다. 때로는 제때 잔디를 깎고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깔끔한 남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프리클로필의 이웃들은 수년간 나타샤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거의 매일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상한 점들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타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지하에 있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삶의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 지하에서의 첫 몇 달 동안 그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빛 없이 보냈다. 이것은 비유나 과장이 아니다. 스위치는 바깥에 있었고 아래에 전구가 켜질지 다시 어둠이 찾아올지는 오직 프리클로필만이 결정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불이 켜졌다. 때로는 며칠 동안 전구가 켜지지 않았다. 나타샤는 금세 지금이 몇 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익숙한 거리의 소리도 없었다. 아침과 저녁을 구분할 수 없었다. 낮과 밤은 더 이상 별개의 시간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긴 기다림으로 변해갔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었다. 프리토로필은 그녀를 닫힌 문 뒤에만 가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삶의 감각을 없애기 위해 그녀에게서 일상적인 기준점들을 하나씩 빼앗아갔다. 음식은 예측할 수 없는 일정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하루에 2번 내려와 가장 간단한 것, 빵, 통조림, 물을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20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샤는 문이 언제 열릴지 그리고 열리기는 할지 알 수 없었다. 굶주림은 그에게 지렛대가 되었다. 사람이 다음 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를 때 머리는 한 가지 주제를 맴돌기 시작한다. 나머지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집에 대한 생각, 탈출 계획, 이전 삶의 기억, 모든 것이 다음 방문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하나의 과제에 잠식된다. 프리클로필은 이를 이해했다. 그는 나타샤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를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 두었다. 그녀가 의존적인 상태로 남도록, 요구를 따르도록,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없었다. 나타샤는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발소리, 때로는 음악, 때로는 목소리를 들었다. 단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방음장치는 양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녀는 근처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곳에 닿을 수는 없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소리쳤다. 벽을 쳤다. 도움을 청했다. 누군가 들어줄 것이라고 아직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콘크리트는 소리를 되돌려 보냈고 이 감각은 희망을 빠르게 꺾었다. 점차 그녀는 소리치는 것을 멈췄다. 일어난 일에 동의해서가 아니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프리클로필은 와서 이야기했다. 감정 없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마치 일과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는 규칙들을 나열했다.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종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고 모두 그녀를 잊었으며 이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나타샤는 단 한마디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뉴스가 없었다. 신문도 없었다. 텔레비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이 오스트리아 전역의 경찰서에 붙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어머니가 매주 수사관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몰랐다.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프리클로필은 그녀에게 단 하나의 정보원, 바로 자신만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이 유일한 현실 버전처럼 들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특정 방식으로 부르도록 요구했다. 어떻게 앉고, 어떻게 말하고, 그의 방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행동 규칙을 정했다. 규칙을 어기면 결과가 따랐다. 오랫동안 불을 꺼두거나 음식을 늦게 주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 수 있었다. 목표는 하나, 저항을 없애는 것이었다. 사람이 논쟁하려 하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거나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 없이 자동적으로 복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나타샤는 버텼다. 그녀의 내면에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고 싶었기 때문에 요구를 따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 기회는 올 것이다. 약 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규칙이 바뀌었다. 어느 날 프리클로필은 아래로 내려와 그녀가 위로 집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감시하에 잠시 동안이지만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타샤에게 이것은 급격한 변화였다. 그녀는 평범한 공간이 어떤 것인지 거의 잊고 있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해치를 통해 차고로 나온 다음 집에 들어섰을 때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눈을 너무 강하게 찔러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웠다. 프리클로필의 집은 평범해 보였다. 깨끗하고 깔끔하며 가구와 커튼이 있었다. 거리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집. 그리고 이 집 바닥 어딘가에 그녀가 반년을 보낸 콘크리트 감방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상했다. 위에는 평범한 삶이 있었다. 평범한 부엌, 평범한 방들, 그리고 그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아래로 내려가는 해치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현실이 된 모든 것이었다. 프리클로필은 그녀에게 방들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녀가 가끔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안일을 돕고 청소하고 요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완전한 복종. 출구로 달려가려는 어떤 시도, 어떤 비명, 외부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든 있으면 그녀는 영원히 아래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그는 소리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고 이 말을 했다. 마치 일상적인 규칙을 논의하는 것처럼 똑같은 차분한 어조로. 나타샤에게 위로 올라오는 것은 동시에 안도이자 새로운 압박이었다. 안도였던 이유는 적어도 잠시나마 햇빛을 보고 평범한 공기를 마시고 몇 걸음의 범위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압박이었던 이유는 창문을 보고 현관문을 보고 울타리 너머의 거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 이야기의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었다. 완전한 고립은 통제된 일상으로 바뀌었다. 나타샤는 기이한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던 바닥 아래의 집을 정서했다. 자신을 납치한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살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타샤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왜 그녀는 더 일찍 떠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지하 공간에서 나왔었다. 집 안에도 있었다. 때로는 마당에도 있었다. 왜 소리치지 않았는가? 문으로 달려가지 않았는가?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가? 외부에서 보면 정말 간단해 보인다. 열린 문을 보면 나가라. 거리에서 사람을 보면 불러라. 모든 것이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장기간의 감금 이야기에서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종종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다가 아니라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한다. 석방 후 나타샤는 법정 심리학자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은 그녀의 상태와 수년간의 종속관계 속에서 굳어진 반응들을 분석했다. 이 설명들은 많은 것을 제자리에 놓아준다. 이런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 이름은 1973년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억류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류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경찰과의 협조를 거부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이나 이상한 변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기본적인 필요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을 때 나타나는 방어적인 적응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규칙을 정하는 시스템에서 다음 날을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의 구조는 꽤 간단하다. 사람이 완전한 종속 상태에 놓이면 정신은 적응하기 시작한다.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음식과 물이 언제 있을지, 빛이 언제 있을지, 언제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가 하루가 견딜만 할지 힘들지를 결정한다. 그러면 뇌는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런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을 위협으로만 보지 않고 유일한 생존의 원천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타샤가 그를 정당화했기 때문이 아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정신이 버티기 더 쉽기 때문이다. 나타샤를 억류한 사람은 가혹한 제약과 드문 완화를 번갈아 사용하는 전형적인 통제 방식을 사용했다. 가혹한 부분은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어둠, 고립, 제대로 된 음식의 부재. 이것은 끊임없이 매달려 있고 말로 표현할 필요조차 없는 위험이었다. 완화는 위로 나오는 것이었다. 빛, 평범한 공간, 식탁에서의 식사, 집안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다. 사람이 이런 시스템에서 수년간 살면 인식이 바뀐다. 완화는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얻어야 할 무언가처럼. 사실 그것은 단지 압박의 일시중지일 뿐인데도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메커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불리는 상태인데,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에게서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한다. 기회가 나타나도 내면에서는 안 될 거야, 더 나빠질 거야, 의미 없어 라는 생각이 작동한다. 나타샤는 그가 자신의 모든 걸음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탈출 시도가 실패하면 아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어쩌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위험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그냥 뛰쳐나가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좋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실수라도 수년간 그녀의 출구를 막아버릴 수 있었다. 자주 고려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나타샤는 세상에 대한 관점, 자립기술,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 상황에 처했다. 그녀가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은 그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는 유일한 접촉이었고 유일한 정보원이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강한 증오심이 있어도 의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채널이 없기 때문에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이 유일한 채널을 잃을까 두려워할 수 있다. 나타샤와 함께 일했던 법정 심리학자들은 강조했다. 그녀는 실제 행동할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일을 했다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 조건에 적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가지 생각.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그녀가 더 일찍 떠날 수 있었지만 원하지 않았다는, 그녀에게 편안했다는, 그녀가 익숙해졌다는 등의 익숙한 말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런 댓글들은 보통 그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매일 외부에서 통제되는 완전한 종속 상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편안함은 안전과 선택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 원할 때 떠날 수 있는 곳, 결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나타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그녀는 끊임없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매일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타샤가 그 모든 세월 동안 하이네 슈트라스의 집에서 생존하는 동안 공식적인 수사는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2000년이 가고 2001년이 왔다. 실종된 지 이미 2년, 3년이 지났다. 한때 일면을 장식했던 사건은 점차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다.
오스트리아 텔레비전 아카이브에는 그 시절의 뉴스 방송이 보존되어 있다. 나타샤에 대한 보도는 점점 더 드물어졌다. 첫 몇 달 동안은 거의 매주 그녀의 사진이 보였지만 2001년이 되자 주로 실종 관련 기념일에만 그녀를 기억했다. 짧은 보도, 오래된 사진,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익숙한 말, 그리고 바로 다음 뉴스로의 전환. 하지만 한 라인으로 걸려오는 전환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샤를 봤다고 제보했다. 빈에서, 그라츠에서, 잘츠부르크에서, 뮌헨에서, 심지어 프라하와 부다페스트에서도. 모든 제보는 확인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출동하여 목격자들을 신문하고 인상착의를 대조했다. 그리고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다. 비슷한 머리 스타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실수, 허위 경보. 이런 허위 경보는 수년 동안 수백 건이 쌓였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본 것이 그녀라고 믿었다. 기억은 때로 교활하게 작동한다. 신문에서 사진을 보고 거리에서 어렴풋이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뇌가 그림을 완성시킨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평범한 인식의 오류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매번의 확인 작업이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원은 무한하지 않았다. 2002년이 되자 캄푸시 사건을 담당하던 팀은 최소 인원으로 축소되었다. 적극적인 활동은 거의 남지 않았다. 자료는 기록 보관소에 놓여 있었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만 다시 검토되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작업은 더 이상 없었다. 사건은 사실상 미제 사건 범지로 넘어갔다. 경찰 용어로는 미결 사건, 즉 활발한 가설이나 새로운 단서가 없는 이야기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나타샤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브리기타 시르니는 계속해서 인터뷰에 응했다. 매년 실종 기념일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다. 나타샤가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무언가 보거나 들은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전화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아버지 루트비히 코크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대중 앞에 덜 나타났지만 역시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 사이에는 긴장감이 유지되었다. 실종 훨씬 전에 있었던 이유는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겪었고 불확실성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버텼다. 때로는 갈등이 언론에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이를 기꺼이 받았었다. 동시에 의심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난무했다. 어떤 이들은 나타샤를 더 이상 되찾을 수 없다고 썼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스스로 떠났고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익숙한 패턴대로 부모를 비난하려 했다. 경찰은 이런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똑같이 들렸다. 나타샤 캄푸시는 실종 상태이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어떤 정보든 접수하고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내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해가 갈수록 그녀를 정상적인 상태로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건조한 통계는 잔인하게 구성되어 있다. 첫 며칠 안에 찾지 못하면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다. 2005년이 되자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나타샤는 주로 미해결 사건 모음집에서나 언급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 미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매년 돌아오는 실종일에 맞춰 나오는 기사들에서나 등장했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1998년에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오래전에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은퇴했다. 새로운 직원들은 나타샤의 이야기를 서류와 기록을 통해서만 알았을 뿐 생생한 기억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기록 보관소에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브리기타 시르니는 계속해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적어도 그 생각에 매달리며 버텼다. 매년 3월이면 그녀는 창가에 촛불을 켰고 나타샤의 생일인 매년 2월이면 케이크를 샀다. 답이 없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식이었다. 한편 하이네슈트라스 60번지 집에서는 기묘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프리클로필은 출근을 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나 나타샤를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왔다. 토요일마다 잔디를 깎았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다. 8년, 3000일. 나타샤에게 그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수사 당국에게 그 하루하루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결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몰랐다. 2006년 여름,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것을, 나타샤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오리라는 것을. 결말은 가까워졌지만 프리클로필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이 밝혀진 후 수사관들과 기자들은 서유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파헤쳤다. 학교 생활 기록부, 동료들의 짧은 이야기, 뒤늦게 그를 떠올린 이웃들의 말 한마디까지. 그런 단편적인 조각들을 모아 전체 그림을 맞춰 나갔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빈에서 태어났다. 중산층 가정의 외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제조업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겉보기에는 떠들썩한 일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집안은 질서로 유지되었다. 깨끗함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어머니는 권위적이고 엄격한 사람으로 불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는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문제로 간주되었다. 볼프강은 이런 체계 속에서 자랐고 규칙에 따라 사는 것에 금방 익숙해졌다. 학교에서는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군말 없이 해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생활 기록부에는 비슷한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혼자 겉돈다는 것이었다. 기록부의 표현들은 판에 박은 듯 거의 똑같았다. 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반 친구들과 거리를 둠, 갈등은 피하지만 친구도 사귀지 않음, 능력은 있지만 내성적임. 몇 년 후 기자들이 몇몇 통창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프리클로필을 겨우 기억해냈다. 뒷자리에 앉던 조용한 아이, 불량 학생도 아니었고 주도적인 아이도 아니었다. 화제에 오르는 인물도 아니었다. 그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그의 인생 내내 이어졌다. 수사관들은 그를 가까이에서 알던 사람을 사실상 찾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의 업무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웃들은 그가 인사를 하고 잔디를 깎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까운 관계는 없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기술 교육을 받고 통신회사에 취직했다. 조용히 별다른 문제 없이 일했다. 동료들은 그를 비슷하게 묘사했다. 믿을만하고 꼼꼼하지만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의 꼼꼼함은 깔끔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통제하려는 습관에 가까웠다. 책상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돈되어 있었다. 도구들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서류는 지침에 따라 철해지고 서명되었다. 그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다. 흠잡을 데 없이 일을 처리했다. 동료들이 특히 기억하는 일화가 하나 있었다. 누군가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장난이나 다른 의도 없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프리클로필은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다. 아무 소동도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스테이플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는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다녔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작은 것까지 통제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였다. 이제 나타샤가 실종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건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훗날 그의 선택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1998년 3월 2일이 되기 몇 주 전부터 도나우스타트 지역의 몇몇 사람들을 관찰했다. 이동 경로, 집을 나서는 시간, 반복되는 습관 등을 지켜보았다. 나타샤가 그의 눈에 띈 것은 혼자 다니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보호자 없이 같은 길로 거의 같은 시간에 다녔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그러한 예측 가능성은 좋은 기회처럼 보였다. 그는 미리 준비했다. 방은 준비되어 있었고 승합차도 운행 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언제 어디서 행동에 옮길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그 다음 모두가 한 가지 질문에 부딪혔다. 왜? 사건 자료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건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기는 감정이나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프리클로필은 평생 동안 평범한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대등한 대화, 친밀감,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유대감 같은 것이 그에게는 없는 듯했다. 그에게 바깥 세상은 불편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닫힌 세계를 만들었다. 자신이 규칙을 정하는 세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세계, 다른 사람이 오직 자신이 정한 틀 안에서만 사는 세계. 이 시스템 안에서 나타샤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일과를 정했고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불을 켤 시간을 결정했다. 그녀가 자신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들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극단으로 치달은 권력욕으로 설명한다. 평범한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프리클로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위험과 결과도 이해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8년 동안 그는 이중 생활을 했다. 위층에서는 조용한 이웃이자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래층에서는 자신만의 규칙이 지배하는 닫힌 세계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나타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마침내 빠져나갈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우연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가 늘 하던 대로 행동하며 어떤 속임수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일 것이었다. 그의 일과는 엄격했다. 그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올 때, 아래층에 머물 때, 불이 켜질 때, 음식이 나올 때를. 시계에 맞춰서도 약속한 대로도 아닌 그날 그의 결정에 따라서였다. 어떤 때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했지만 사소한 일 하나에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가 해치가 닫히고 불이 꺼지며 다시 정적만이 남기도 했다. 위층에서 나타샤는 가정부처럼 살았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그녀는 이 모든 일을 꼼꼼하게 했다. 그에게 질서는 습관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빵 부스러기, 잘못 깨어진 수건, 불필요한 소음.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에게는 권력을 과시할 빌미가 되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를 아래층에 가두었고 그 후에 모든 것은 그의 기분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가 그녀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는 공책, 교과서, 과제를 가져왔다. 그녀를 책상에 앉혀 문제를 풀게 하고 글을 베껴 쓰게 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했다. 그는 확인하고 고쳐주고 실수를 하면 짜증을 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을 때 부드러워졌다.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었다. 그는 집뿐만 아니라 그녀의 하루까지 지배하고 싶어 했다. 심지어 교과서조차도 모든 것이 자신의 규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말이다. 그 순간 나타샤는 지켜보았다. 기억했다. 비교했다. 그녀는 그가 퇴근 후에 어떤 상태인지, 어떤 날에 피곤하고 화가 나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면 안 되는지, 어떤 날에 더 차분한지를 알아차렸다. 그가 언제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지, 늘 곁에 두던 물건들을 보통 어디에 두는지, 초조할 때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 서두를 때 열쇠 뭉치를 어디에 던지는지를.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해서 갑자기 폭발하거나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성급한 행동은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고 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다. 그는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그녀를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오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끊임없이 감시할 터였다. 그녀가 집안에 있으면서 아래층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드문 순간들마저 없애버릴 것이었다. 그래서 나타샤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차분하게 말했다. 말다툼하지 않았고 문 쪽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도 않았다. 겉보기에는 순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중함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가장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바로 전화기였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변했다.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일이나 청구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처럼 말했다. 그는 등을 돌렸고 방안을 서성였다.
때로는 더 잘 듣기 위해 창가로 다가가기도 했다. 그 순간 그의 관심은 그녀나 집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났다. 통화 중에는 그녀 곁에 있던 지속적인 통제가 사라졌다. 때로 그는 다른 때라면 허용하지 않았을 거리만큼 멀리 떨어졌다. 순간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은 반복되었다. 나타샤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실제로 시험해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것이 우연이 아니며 한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렇게 나타샤는 상황을 파악해 나갔다. 어떤 날은 그가 모든 것을 숨막히게 통제했고 다른 날은 단지 자신이 편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많은 것을 허용했다. 나타샤는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을 멈추는 특정한 상황 하나를 찾고 있었다. 그 상황은 전화가 울릴 때 가장 자주 나타났다. 그는 등을 돌리고 방안을 서성거리며 듣고 대답하고 때로는 논쟁까지 벌였다. 그 순간 그의 주인은 여기에 없었다. 나타샤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억해 두었다. 어느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단순한 연결고리였다. 전화가 온다. 그가 돌아선다. 그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한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회가 어떤 모습일지 깨달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했다. 그날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전의 수십 날과 똑같이 흘러갔다. 긴장감도 급격한 기분 변화도 없었다. 그는 침착했고 자기 일에 몰두했으며 차분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의 익숙한 질서에 부합하고 아무것도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집은 그 나름의 리듬으로 움직였다. 어느 순간 그가 승합차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내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그는 아무런 압박 없이 그저 또 하나의 지시사항처럼 덤덤하게 말했다. 흰색 미니밴은 언제나처럼 마당에 서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진공청소기를 꺼내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가까이에 머물렀다. 그에게 이것은 평범한 하루의 일부였다. 나타샤에게는 집 밖으로 나가는 드문 기회였다. 마당, 울타리, 이웃집들, 작은 문 너머의 거리.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자주 보지 못했고 볼 때마다 낯설게 거의 다른 사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진공청소기를 켜고 일을 시작했다. 일정한 소음이 즉시 마당을 가득 채웠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끊김없이 계속되었다. 그런 소음 속에서는 개별적인 소리나 발걸음,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렵다. 그는 근처에 서서 가끔 그녀 쪽을 쳐다봤지만 간섭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움직였다. 자신에게 기대되는 일을 했다. 서두르지 않고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바로 받았다. 첫 마디부터 통화가 몇 마디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옆으로 몇 걸음 옮겼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듣고 대답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조용해지기도 했다. 통화는 점차 그의 모든 주의를 빼앗아갔다. 진공청소기는 계속해서 윙윙거렸다. 나타샤는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급격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요할 만큼은 충분했다. 그는 근처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몇 초마다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일했다. 이런 순간의 섣부른 움직임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통화는 길어졌다. 그는 더 잘 듣기 위해 더 멀리 떨어졌다. 더 크게 말했다. 통화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타샤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떠올리거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과제, 즉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진공 청소기를 껐다. 소음이 즉시 멈췄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다. 그가 반응하려면 먼저 소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돌아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타샤는 호스를 내던지고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갑작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빠른 걸음으로, 마치 그냥 자리를 옮기거나 근처에 있는 무언가를 집으려는 것처럼. 그러다 걸음이 더 빨라졌고 이내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조차 그에게는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몇 초가 결정적이었다. 나타샤는 마당을 가로질러 부지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 집들, 창문, 울타리, 낯선 마당. 이 모든 것이 몇 걸음 거리에 있었다. 이제는 단지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집들로 달려가 첫 번째 집 앞에 멈춰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말을 고를 겨를도 없이 그저 세게 두드렸다. 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음 집으로 달려갔다.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또다시 정적만이 흘렀다. 세 번째 문에서야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나타샤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비명이나 소음 때문이 아니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다. 부지는 지난 몇 년간 그래왔듯 거리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다. 울타리와 부속 건물, 집의 위치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부인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는 마당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방향을 보았다. 나타샤는 집 쪽으로도 차고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부지를 떠나고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도나 경계를 시험하는 행위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탈출이었다. 그는 그녀를 뒤쫓지도 소리치거나 부르지도 않았다. 따라잡으려 하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멈춰 섰을 뿐이다. 몇 초 동안. 그러고는 돌아서서 다른 방향, 즉 거리가 아닌 그 반대편으로 통하는 출구로 향했다. 그것은 공황 상태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처럼 보였다. 훗날 이웃들은 그가 이미 부지 밖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회상할 것이다. 마당이나 집 근처가 아닌 길 위에서였다. 그는 평소처럼 꼼꼼하게 서두르지 않고 혼자 걷고 있었다. 이상할 것은 없었다. 평일 낮에 한 남자가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무도 그의 곁에서 나타샤를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집들 사이에 숨어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거나 걸음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동네를 가로질러 갈았다. 도망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그의 길은 그가 잘 아는 장소인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었다. 변명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훗날 이 경로는 CCTV, 목격자 진술, 시간의 일치 등을 통해 복원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평범한 행인이었다. 그는 역에 잠시 머물렀다. 그 이후의 일은 공식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남자는 기차가 접근하는 순간 선로 위에 있었다. 구조는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기관사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자백 없이 막을 내렸다. 신문도 없었다. 재판도 없었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명확히 해줄 말도 없었다. 프리클로필은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없이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해졌다. 2006년 8월 23일 저녁, 하이네 슈트라스의 집으로 경찰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사이렌을 울리며 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반 순찰차가, 그 다음에는 니더에스트라의 희주 형사경찰이, 나중에는 실내 및 복합구조물 감식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이때쯤에는 이것이 사적인 사건이나 간단한 현장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집 전체를 마치 책을 한 페이지씩 읽듯 단계적으로 조사해야 했다. 거리는 조용히 통제되었다. 이웃들에게는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했다. 아무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주의를 끌지 않고 상황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절차였다. 집 안은 이웃들이 몇 년 동안 봐왔던 모습 그대로였다. 깨끗하고 차분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표면은 닦여 있었으며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다. 누군가 서둘러 무언가를 숨긴 듯한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집주인이 항상 집안에 어떤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도록 관리해온 것처럼 보였다. 감식은 거주 공간부터 시작되었다. 방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고 진행되었다. 가구, 가전제품, 개인 물품의 배치를 기록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치수를 쟀다. 이것은 선정적인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착오는 즉시 주목받았다. 의심스러워 보여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 너무나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도구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선반은 똑바로 서 있었다. 보통 수리 후에 남는 쓰레기나 고르지 않은 흔적도 어질러진 흔적도 없었다. 한 직원이 크기의 불일치에 주목했다. 집 설계도와 차고의 실제 부피가 수십 센티미터 차이가 났다. 데이터를 비교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작은 차이였다. 선반을 옮기자 그 뒤로 바닥에 설치된 해치가 드러났다. 임시적이거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검사로는 알아챌 수 없도록 위장되어 있었다. 표면은 손잡이나 돌출부 없이 콘크리트 바닥의 일부처럼 보였다. 해치 아래에는 무거운 금속문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그 무게를 약 150kg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조물이나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문은 단단히 닫혔고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면 열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문을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아무도 서두르거나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래쪽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문 뒤에는 좁은 계단이 시작되었다. 경찰관들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나타샤의 이야기에서 이미 들었던 바로 그 광경을 보았다. 놀라움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공간은 작고 천장이 낮았다. 똑바로 서는 것이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하루나 일주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흔적을 보였다. 누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간이었다. 감식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중요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조명, 환기시설, 물건들의 배치. 서두른 흔적은 없었다. 이 장소는 급하게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 중요한 것은 2단계에서 경찰이 더 이상 진술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단지 사실을 대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이 일치했다. 사소한 부분까지 모순 없이.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서의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현장은 완전히 기록되었고 집은 사건의 핵심 장소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미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신문할 수 있는 사람, 혐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사실과 서류, 그리고 그 집안에서 발견된 것들만 남아 있었다. 2006년 8월 초, 하이네슈트라스의 집에서 주요 수사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현장 감식, 건물 구조도, 진술, 감정 결과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 파일로 통합되어 니더웨스트라의 히주 검찰에 송치되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비너 노이슈타트 검찰청이 감독했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주요 법적 결정은 바로 그곳에서 내려졌다. 2006년 8월 8일, 법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이 내려졌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가 종결되었다.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문구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현실이 있다. 재판은 없을 것이다. 공판도, 논고도, 소리내어 읽을 판결도 없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법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피고인이 법정에 설 수 없으면 소송은 중단된다. 모든 정황이 밝혀지고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2단계에서 나타샤와 관련된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2006년 8월과 9월,
그녀는 진술을 위해 몇 차례 소환되었다. 공개적인 신문이나 법정 심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검찰의 감독하에 법정 심리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검찰의 별도 결정에 따라 나타샤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공식 문서에서 그녀는 실명 없이 언급되었다. 이는 언론의 압박과 과도한 관심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 2006년 가을까지 법적인 그림은 완전히 확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검찰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록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결정이 내려졌고 소송은 중단되었으며 자료는 기록보관소로 이관되었다. 재판은 없었다. 대중적인 결말도 없었다. 누구도 연단에서 기소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법적인 부분은 조용히 별다른 말 없이 끝났다. 그 후 다른 단계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었다. 2007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가 보상을 결정했다. 나타샤는 오랜 기간 완전한 고립과 종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는 형식적인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엄격한 기한이나 형식적인 접근 방식 없이 이루어졌다. 재활은 서두르지 않고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카메라 없이, 공개적인 대화 없이, 겪은 일을 관객을 위한 이야기로 만들려는 시도 없이, 자신을 내버려 달라는 짧은 호소문이 언론과의 마지막 접촉이 되었다. 훗날 그녀는 거주지와 이름을 바꿨다. 그것은 사라지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였다.